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저희가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희 뷰티풀 채널에 여러 번 나와 주셨는데 최근에 굉장히 또 바빠지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 그리고 또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집값 전망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을 물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 시선 집중하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보유세 인상은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인상률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취득 시점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적용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산세와 관련해서 음. 그리고 뭐 양도세를 산정하는 시기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세제에서 뭐 그런 얘기가 대토론에 또 나오긴 했는데요. 네네. 이제 그것보다도 일단 다음 주에 나올 그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결국 보유세를 건드린다고 하면은 네. 재산세제를 건드릴 네네. 것인지 종부세제를 건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네네.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데 토론회를 통해서 들었던 힌트는 이제 종부세를 건드릴 거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종부세를 건드린다는 거는 말 그대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 과세를 올린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라는 건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네네. 초고가 주택에 과하는 과세라 하더라도 그게 5분위 주택이면은 5분위 주택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4분위로 내려오고 3분위로 내려오게 되는 건데 종부세를 건드리는 세제안에 대해서 저는 원래 그냥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고 종부세가 차라리 폐지되고 재산세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되는 것이 더 낫고 재산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선진국형 세제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네네. 그냥 종부세를 건드릴 거가 예상이 되는 상황 속에서 만약 그렇다면은 세제 정책은 이제 기대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하는 바라는 거는 뭐 정부의 정책 방향은 좀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방향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1차적으로는 보유과세를 높이게 되면은 보유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은 네네. 그 종부세만 건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세제 개편은 이제 장기 보유 공제 같은 양도세제를 같이 손보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미 5월에 그런 힌트가 있었긴 했지만 지금의 양도세의 경우에도 그 장기 보유 공제를 건드린다는 거는 네네. 그거는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 세제 철학이 거주 중심 세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문제라는 거고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서울만 하더라도 60%가 임차예요. 60%의 가구가 임차라는 거는 누군가는 거기 거주 안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이 그런데 그러면 다 불이익을 이번에 보게 되는 건가요? 60% 가구들이요?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이미 한국 전체로는 46%가 임차고 서울은 임차 수요가 더 많고 하기 때문에 60%가 임차 가구인데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주를 해야 되게 만들게 되면은 이게 직관적으로 그래 보유보단 거주가 낫지 할 수 있지만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 다 나가란 얘기예요. 그러네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네. 되네요. 그 얘기는 임차 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밀려온다는 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했었던 실거주 중심주의라는 거거든요. 실거주 중심주의의 세제 개편안은 필연적인 임차료 대란으로 후폭풍이 오게 되고요. 임차료 대란이 왔을 때는 그때 임차인들은 적극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진짜 이건 정말 안 좋은 케이스겠지만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서울에서 완전 다 퇴거하게 됩니다. 그 임차료를 못 내게 되니까 임차료는 이제 자기 소득에서 그렇죠. 내야 예.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5분위 쪽부터 시작해서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지금 2분위, 1분위 아랫분위도 임차료가 상승 요인이 비아파트 때문에 있는 네네네. 건데 5, 4, 3, 1분위도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 서울 전 분위에 있는 아파트가 임차료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세제 개편한 이후에 저는 임대차 시장에 뭐 대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서울에서 그렇게 임차인들이 밀려나면 경기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경기도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5분이 4분이 3분이 이렇게 임차 대란이 연쇄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장이 왜냐하면 생활권으로 다 이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 서울 경기도가 구분된다 하더라도 생활권 측면에서는 이미 경기도의 평균 18%가 서울로 통근통학을 하고 그리고 광명 과천은 40%가 통근통학을 하고 일기 신도시는 거기 거주자 30%가 서울로 통근통학을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행정구역은 떨어져 있어도 생활권은 다 연결되어 그렇죠. 있는데 임차료가 너무 급등하게 된다면 그 임차료를 못 내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리고 실주택 보유자가 거주해 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만큼 임차 수요가 존치되는 상황에서 임차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오니까 그냥 마찰이 일어나서 임차료가 굉장히 올라갈 치솟을 수밖에 거고 없다. 못 내는 순서대로 이제 뒤로 가게 될 겁니다. 아, 네. 하여튼 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지금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이제 뭐 며칠 후에 발표가 되겠지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두고 30억 얘기서부터 뭐 50억 얘기까지 의견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 초고가 주택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좀 비싼 집이니까 종부세를 3주택자,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30억, 50억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선이 적정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현행세법에서는 그 초고가 주택만 겨냥해서 이제 세금을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주택에 있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여기에 공정가액 반영 비율을 곱하게 되는데 공시 가격이 현 종부세상이나 현 재산세상에서는 이제 고가 주택으로 가면은 재산세 최고 세율이 0.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고가 주택에 대한 그 과세는 종부세로 가게 되고 종부세는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이 공제가 되고 네. 그리고 그냥 1주택자는 9억 원이 공제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공제 금액을 높이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만 규제한다는 거는 공제 금액을 높이지 않고 그러니까 마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네. 20억짜리 집이 있고 공시가 12억 있다 하겠습니다. 네네. 이런 집은 1세대 1주택 12억이면 12억 12억 공제가 공제하고.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어요. 음. 근데 강남권으로 가게 되면은 뭐 30억짜리 집이 있고 20억 네. 공시 가격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공제 금액이 12억 공제였는데 그걸 뭐 한 15억으로 올려버리면은 그러면 마포권은 싹 다 빠지게 되는 거고 네네. 강남에 더 비싼 집들은 이제 여기 다 들어가게 해당이 되는데 되는 거고. 그 공제 금액을 높이면서 세율을 높여버리게 되면 그 윗부분만 세게 얻어맞기 네네네. 때문에 이런 방식의 이제 세금을 개편하는 거라서 음. 초고가 주택 뭐 30억이냐 50억이냐라는 거는 질문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거는 공제 금액을 얼마를 할까 이거에 대한 그거에 따라.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을 규제한다는 거는 종부세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 공시 가격을 그러니까 공제 금액을 상향시켜서 4분위 이하 주택에서는 별 문제 없게 하겠지만은 윗분위 주택은 문제가 있게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고 결국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과세처럼 쉬운 방식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니까 계산이 쉽지만 종부세는 인별과세니까 계산이 매우 복잡한데 이제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종부세를 그럼 더 내게 되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야, 러플리 뭐 50억짜리 집이 있다. 50억짜리 집에 35억이 공시 가격이다. 근데 공시 가격에 뭐 15억이 공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20억 남잖아요. 네.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공정가액 60% 곱하면 12억이죠. 12억. 그럼 12억의 세율이 뭐 1%든 2%든 1%면 1200, 2%면 2400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양도소득에 따른 장기 보유 공제를 이제 건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실거주 중심주의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양도세를 공제를 없애겠다. 그다음에 거주하면은 공제를 두겠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들은 지금 10년 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3억짜리 집이 다 35억 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평균적으로 한 20억이 올랐어요. 네. 근데 처분할 때 내야 되는 양도세 공제가 현재는 80%니까 16억이 공제가 돼요. 공제되고 4억에 대해서만 냈는데. 네, 4억을 과세표 주니까 4억의 세율을 때리니까 네네. 1억 2천 내는 거죠. 네네. 근데 그 공제가
실거주 중심주의로 가게 되면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공제 안 해줄게. 음. 이러면은 이 사람은 공제 없이 20억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네네. 여기에 이제 세율 때리게 되면 9억 내는 거죠. 그걸 받으려면 또 들어와 갖고 그 20년을 살아야 되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1년에 20억의 매각 차익에 대해서 8% 공제니까 1억 6천만 원씩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양도세에서는. 1년에. 네. 네. 근데 종부세는 지금 뭐 원래 냈었으니까 뭐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올라가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들어와 가지고 살라 그러지. 그거를 안 들어와 가지고 계속 임차료를 내고 있겠냐고요. 그렇죠. 본인이 들어와서 살라 그러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양도소득에 더 많은 그 비중이 걸려 있는 상태로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은 또 보유세도 비거주 보유세는 높이고 거주 보유세는 그만큼 안 높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정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살려고 살 하거든요. 수밖에 없겠죠. 저도 지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비거주 1주택자인데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세제 개편 보고 만약에 뭐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더 내라 그러면 뭐 안 들어가는데 네.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내라 그러면 어이씨 이거 들어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쪽은 거의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내라고 하는 건데 들어오면은 그만큼 안 내는 거고 보유하면서 임차로 내면은 1,000만, 2,000만 더 내야 되는데 더 문제는 양도할 때 장특 공제도 없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들어온다는 들어가겠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서울에 아파트가 180만 채가 있고 네네. 그 5분위가 가장 비싼 30억 이상 주택들이 36만 채가 있습니다. 여기 60%가 임차예요. 서초 강남 송파구를 구축하고 있는 60%가 임차니까 20만 가구가 임차입니다. 여기 10%인 2만 가구한테 이제 임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니들 나가라 그렇게 하면은 그 2만 가구는 어디 갑니까? 이미 임차가 꽉 차 있는데. 밀려나는 거죠 이제 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나와 있는 임차를 더 센 가격에 질러서 들어가야 돼요. 일단 그 물건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마찰이 이렇게 임차를 완전 폭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대출을 받은데 대출을 막아놨으니까 현금 여력이 있는 분만 그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가 구매가 되시는 분들은 자가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게 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매매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네네. 근데 자가 구매가 아니라 임차인들이 뭐 전월세 가격을 진짜 말 그대로 크게 올려놓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중심주의 때문에 문재인 정부 세제 개편안이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또 실거주 중심주의가 세제 안에 가득 차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임차인이 투명 인간이라는 겁니다. 임차인 투명. 네, 그러니까 임차인에 지금 대한 권리는 어떻게? 아니 5분이든 4분이든 3분이든 서울의 60%가 임차인인데요. 모든 정책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중요한 아니라 게 아니고. 그 집 누가 갖고 있었던 거야. 뭐 비서울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너 들어와야 되겠다. 그럼 여기 사는 사람 뭐가 되는 건데요? 그냥 막 다 경기도로 가거나 우리 서울은 전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지방에서 20%를 사셨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행여나 들어오게 되면은 그만큼 비니까 저희가 지방으로 가야 됩니까? 지방 가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생활권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투자 목적으로 미국에 얼마든지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수도권에서 지방 투자하고 지방에서 수도권 투자하고 네네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당의 임대차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를 반강제적으로 지금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이 싹 다 복귀해라라고 제도를 몰게 되면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어디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투명 인간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요. 부동산 대토론회 보셨겠죠? 뭐 잔금열사분도 나오고 했는데요. 자, 잔금 받은 사람, 분양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다 집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임대인 협의회 다 임대인이니까 집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 임차인 없었어요. 그러네요. 네. 거기 특히 민간 임차인 없었어요. 정부가 공공임대차랑 공공분양은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민간 임차인이 없으니까 여기 민간 임차인은 아파트 임차인과 비아파트 임차인이 있는데요. 제가 민간 임차가 없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비아파트 시장이 빌라랑 오피스텔이 무너졌으니까 그거를 살리면 아파트 수요가 많은데 뭐 그거 살리면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지금 아파트 임차인도 투명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네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60%요, 서울. 네. 그러면 뭐 이 인원으로 봐도 이거와 얽혀 있는 임차인들이 어마어마한데 사실 이게 이런 분들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출구를 통해 나오는 데가 없네요. 사실 지금 대표님 얘기. 그게 아까 제가 투명 인간이라고 말한 부분은 정부는 주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소유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임차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대표님도 비거주 1주택이라 하셨잖아요. 그럼 본인도 임차고 본인 집도 딴 데 임차를 주고 있는 그 균형이 맞춰져 있는 그렇죠. 건데 강제로 거기 들어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그 집에 사는 임차인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야죠.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대표님이 여기서 마이너스고 여기서 플러스니까 일로 오면 된다는데 생활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활권이라는 게 이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적으로 맞춰진 건데 여튼 이런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진짜 뭐 조금만 우리 대표님이 정확한 지적을 날카롭게 해주시다 보니까 정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1가구 1주택 사실 여태까지는 전혀 어떤 정부도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감면 이런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이것도 생애 1회만 제한하자라는 의견이 그 대토론에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있었습니다. 네. 뭐 말로는 뭐 굉장히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 이사를 계속 다니면서 비과세 혜택을 무한으로 받는 것을 저지하고 처음 집을 살 때부터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처음 살 때부터 우리가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집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서 조금씩 본인이 더 원하는 주택으로 이제 가는 게 우리 모든 국민들의 바람인데 자 이런 방안들이 나온다. 실제로 무슨 정책적으로 효과를 거둘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그냥 현실성 없는 제안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네. 거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정책의 실익도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이제 참석을 하셔가지고 지금 정부 정책에 민간 임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대통령 앞에서 이제 좀 지적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주목을 받으셨어요. 민간 임대 공급 부족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임대 시장이랑 한국이 분양 시장이 절연이 안 돼 있다 보니까요.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런 겁니다. 아파트 수도권에 16만 호 분양을 하면은 네. 다 매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분양을 받는 건 산다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도 절반은 임차를 놓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임차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임차의 공급이라는 거는 분양이라는 기전을 통해서만 공급이 되는데요. 분양 시장이 호조인 상황은 주택 매매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 때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분양을 그러니까 받는데 분양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거꾸로 그러니까 그때는 임차 공급이 잘 돼요. 잘 되고. 근데 주택 매매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분양도 감소하면서 그렇죠. 임대도 동반 감소를 하거든요. 임대 수요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임대 임차 공급 자체가.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이 임차 아니라 임차가 나오질 않는. 20만 호 분양되다가 10만 호 분양되면은 임차가 10만 가격에서 5만 줄어드는 가격으로 거죠. 반토막 줄어드니까 그냥 분양 감소는 곧 임대 감소거든요. 임대 감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매매가 아니라 임대를 선택한다 얘기하는데 이것도 다 이상한 얘기인 거가요. 한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분양이 줄면 임대도 같이 줄어들어요.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아파트 쪽에서는 순수하게 임대차를 목적으로 이제 건설 공급을 해왔던 사업자들이 있었던 거고, 네네네. 아파트에서는 그런 사업자는 거의 없고 이제 매입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이 종전 부동산을 막 처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한 20만 호 분양되면 10만 호가 임대 시장으로 가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그 지금 만약에 매매 시장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임대 공급도 축소를 해요. 아파트 임대 공급이 축소하면 아파트 임차료 상승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아파트에 있는 임차인들이 이제 주택 수요를 올려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정한 환경을 스스로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현재 보유세 규제든 뭐 대출 관련 규제든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임차는 이거랑 절연돼 가지고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제도에 이런 게 없으면은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열어주면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네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1차적으로 고가주택 규제라든가 분양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들, 그러니까 잔금대출, 이주대출, 주택담보대출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로만 이제 부동산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목표는 시장 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했던 얘기는 이렇게 하면 시장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양은 곧 임대다. 그러니까 분양이 줄면 임대는 준다. 우리가 임대차 시장에서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분양이 줄어들면 새로운 임대는 없어지는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임대차도 지금 소멸시키게 되고 분양도 지지부진하고 그럼 미래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집값은 이미 과열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겁니다. 주택 가격이 만약에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양도세 뭐 잠깐 열어주고 양도세 관련해서 거주해라 막 이런 상황이 되는데 뭐 단기간에는 뭐 좀 팔게 하겠다 이러면은 네네네. 5월 9일 있었던 그 양도세 중과가처럼 단기간에 매도 나오고 매매가가 일부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효과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료 상승 효과가 동반 같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예상되는 거는 임차료가 급상승하는 거를 못 버티는 사람들이 버텨야 되는 사람들이 주택 매수해야 되는 그 상황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임차 공급이 그러니까 매매 시장에 가하는 규제는 결국 시차를 두고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무 6개월 정도 이내의 단기적인 목표에 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대출을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다라고 꼽으면서 규제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미 집이 있는 유주택자에게는 전세 대출을 또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자,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니까 하여튼 전세 대출을 못 받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요런 정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전세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여러 측면에 다 그러니까 제 암세포처럼 다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쉽게 오려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방사형으로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제도를 없애면은 집값 안정이 되냐 이렇게 되게 1차적으로 쉬운 결론으로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에 전세가 있는 이유 아까 이것도 똑같아요. 20만 원 분양인데 심대가 10만 원가 임차로 빠져요. 근데 그중에 5만 원 전세고 5만 원 임차예요. 그러면 집을 분양받아 가지고 집을 분양받아 가지고 전세를 놓는 사람은 왜 놓는 걸까요? 전세는 어차피 전세 소득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종의 약간 돈이 좀 모자라서. 아니요, 집을 분양받았는데 전세를 놓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요?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세는 사금융이니까 그만큼의 은행 대출 규제를 받는 것보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조달하는 것이 내가 이자비를 안 내니까 더 유리한 거. 두 번째, 그 금액을 내가 어떻게 따로 융통하진 않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건 근본적으로 매매가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거는 내가 왜 넣는 거냐면은 매매가 상승 기대가 있으니까 놓는 거지. 그렇죠. 매매가 상승 기대가 없으면 월세를 받았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 전세 제도라는 거는 주택 가격이 어떻게 작동을 했냐? 매매가 상승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활용해 가지고 분양을 많이 받도록 했기 때문에 분양 많이 받는 메커니즘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때의 아파트 전세는 그냥 전세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썩 크게 안 올라도 이 사람은 매매가만 오르면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전세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푸시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가 이미 어느 정도 그 잔금 치렀고 유지가 되는 상황으로 가면은 그냥 뭐 2년 5%든 언제든 착한 전세든 뭐든 하면서 어차피 이 사람 마음속은 매매가 상승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전세가 임차료 안정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이게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매매가 상승에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세를 빼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아까 분양도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제 그 집을 받아서 내가 전세를 못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정말 내가 정말 갖고 있거나 다 월세인데 그거는 안 되다 보니
이제 분양 물량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임차 물량 감소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게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부분이고요. 아파트 전세만 계산하더라도요. 비아파트 전세는 이거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러네요. 비아파트 전세는 임대인들이 그러니까 사업주가 그 상호신용금고 등을 통해 가지고 공사비를 빌려서 그걸 지어서 팔아야 되는데 네. 지어서 팔거나 이제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팔리는 경우에는 그냥 전세를 받아 가지고 그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비아파트 쪽 전세 시장이 붕괴를 했죠. 전세 사기로.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비아파트 쪽의 임차인의 전세는 주택 공급 금융이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역설인데, 네네. 그러니까 임차인의 전세라는 그 수요자 금융이 사실은 주택 공급 업체의 금융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이 차입금을 상환해주는 메커니즘으로. 그런 메커니즘이었네요. 예, 그런데 전세 사기로 이 사람들이 전세금을 더 이상 안 내기 시작하니까 주택 공급 업체 입장에서는 이 금융이 깨졌으니까 주택 공급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지금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급이 없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정말 공급은 씨가 마르고 분양이 공급이 안 되면 임대 공급은 없고 뭐 이런 어떤 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게 임차인의 투명화와 아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새 정부 주택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굳이 규정을 하자면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임차인 투명화 그리고 자가 거주주의 그러니까 실거주주의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실거주주의를 이제 그대로 순응하고 임차인 투명 정책이 같이 동반되다 보니까 그냥 원하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날 이제 대토론회 때 보면은 그게 이제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쪽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초고가 주택이라든지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면서 집값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쪽에 발언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 강제로 뭐 잡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선거 전에도 있었는데 왜 그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약간 뉘앙스가 바뀐 게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 강제로 끌어내리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정상화, 세제의 정상화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뭐 집값이 안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데 약간 뭐 세금만 좀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딴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큰 뭔 없는데요. 다만 그 한국의 주택 가격이 국제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현재 수도권 평균 소득 대비해서도 너무 막대하게 높기 PIR도 때문에 높고 네, 그냥 PIR을 보든 뭘 보든 다 높거든요. 그냥 싹 다 높습니다. GDP 대비로도 높고 그래서 이거는 반박이 불가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주택 가격이 유지가 되어 되어왔느냐. 왔고 그리고 주택이 왜 한 번도 뭐 충분하게 공급된 적이 별로 없는가를 따졌을 때 결국 분양과 임대가 절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 임대 시장이고 분양 그 매매 시장이 있는데 우리는 분양 시장을 통해서 임대를 공급하다 보니까 임대가 항상 과소 공급되고 그리고 임차 시장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매매 주식으로 비유하면은 임차 시장 민간 임대차는 코스닥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코스피로. 여길 빨리 떠나서 코스피 자가인 코스피 시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임차인들에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황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키우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없는 거랑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 오래 공급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분양받아서 전세를 끼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유세가 낮기 때문이거든요. 보유 부담이 하나도 없고 전세를 통해 가지고 잔금까지 어느 정도 조달이 된다면은 그다음에 나는 한국 부동산은 어차피 명목 성장률만큼 올라가니까 노코스트로 사실상 준 노코스트로 자기 자본이 들어가긴 했지만 차입이 없으니까요. 이때는 굉장히 높은 그냥 ROE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세제가 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 세제는 보편적인 재산 과세여야지 돼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이제 뾰족하게 그 초고가 주택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더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의 주담대 이자율이
상단으로 7% 육박, 거의 뭐 8%에 다다르다 보니까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빚을 내서 주택을 매수했던 영끌족, 그러니까 2021년도 10월이 아마 대한민국의 집값으로는 가장 높았던 시기라고 하던데 그때 이제 영끌을 해서 집을 샀던 분들 이자 부담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그 영끌족들이 지금이라도 집을 파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또 버텨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대표님 아니요, 어떻게 하나도 안 생각하세요? 어렵고 어쨌든 그분들 집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자기 소득 한도 이내에서 대출을 해야 된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결국 본인이 이제 애도 아니고 어른인데 네. 어른이고자 성인이 본인의 지출과 대출에 대한 그런 부담을 그 대비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뭐 금융 어린이라는 거랑 마찬가지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징거리는 거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본인의 그 상환 부담 기준으로 DSR 그거를 넘어서는 걸 어떤 식으로 했다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DSR 이내에 들어왔다면은 네네네. 지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일부 한계 차주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런 한계 차주라는 것 자체가 다른 방식의 차입금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대출 상황을 벌써 넘어섰다는 거니까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그냥 마진콜 당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기서는 그 사람 탓을 하잖아요. 왜 레버리지를 했어? 근데 부동산에서는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돼. 다 애기들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부턴가 그냥 수요자들이 이제 쪽수가 많으니까 그 수요자들의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것저것 해달라는 거를 부동산에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는 그냥 부동산 어린이들만 엄청나게 양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희가 DSR을 뭐 넘어가지고 뭐 부담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경우는 각자 그 정도의 부담은 원래 지금 대부분의 성인들은 다 그런 부담을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네. 그런 걸 굳이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리의 경우에도 최고 대출이 7%뭐 넘어간다 하지만은 중위금리 대출은 4.6%입니다. 4.6% 금리로 자기 소득에 맞게 40% 이내에 상환해 가지고 주담대를 일으켰다면은 그냥 갚으면서 사는 겁니다. 네네.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신혼부부처럼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 있을 텐데 이게 이런 분들은 뭐 주택 구매에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정말 어지러운 이 부동산 시장 속에서 뭐 대출도 굉장히 좀 규제가 있고 하는데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언제가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면 컨디션이 좀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냥 지금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야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 조금 관망을 하면서 좀 기다려 보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이 필요하면은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돈 없는데 무리해서 살려고 하거나 필요하지도 않는데 살려고 했을 때 항상 탈이 난다고 봤기 때문에요. 진짜 필요하다면 산다. 네, 본인이 통근통학이든 교육이든 임차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장기간의 거주에 대한 그런 부분이 명확하다면은 그 필요성이 있고 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면 되죠.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을 너무 의식하고 주거의 구입 의사 판단을 하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구입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면 그냥 집은 사는 겁니다. 다만 아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은 안전장치가 잘 돼 있죠. DSR 안에 들어와라 등등 이런 안전장치가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신혼부부 얘기하셨는데 지금 신혼부부와 관련한 수요자 금융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출산 가구를 향한 수요자 금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뭐 9억 넘는 집을 사고 싶으니까 뭐 더 열어줘라. 저는 이거는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제가 임차인이 투명인간이라 했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다 열어줬고 그 다음에 신혼이 한국에서 20억짜리 집을 그냥 덤벅 사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수요자 금융이라는 것도 진짜 부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수요자 금융으로 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미 제도가 다 존재하고 다 알아서 잘 받고 있는데 그거를 못 받아가지고 막 간당간당한데 이것만 받으면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날 140명의 대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아파트 분양 시장은 이러니 저러니 돌아가잖아요. 잔금 대출도 있고 게다가 개별 차주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집단 대출이라는 것도 은행이 만들어줬잖아요. 집단 중도금 대출, 집단 잔금 대출, 이주비의 경우는 심지어 건설사 신용으로 이주하라고 돈도 주잖아요. 네네. 아파트 쪽은 그런 금융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달라. 그 얘기는 복통 정도로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제일 상태가 좋으니까 막 고래고래 응급실 한복판에서 소리치는 겁니다. 나 배가 아프다고. 근데 저쪽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공급자 금융 사이드는요. 공급자 금융 사이드는 지금 거의 뭐 사망 직전입니다. 목소리를 낼 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구석에 누워 있는 거죠. 근데 의사가 들어왔는데 가운데에서 목소리 제일 크고 큰 컨디션 좋은 사람들이 수요자 우리 좀 해주십시오. 잔금 대출 해주십시오. 이주 대출, 입주 대출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하니까는 그쪽 수요자 대출을 들어주는 건데 그러니까 들어줄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좀 이건 약간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놓치는 게 훨씬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챙겨야 되는 게 저는 정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요자 쪽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 쪽에서는 종합적으로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좀 약하다. 또 최근에 주식 시장 이런 쪽도 굉장히 지금 뭐 어마어마한 혼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초와 비교하면 증시 분위기가 정말 암담하죠. 최근에 9천 선을 뚫었던 그 불과 한 2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이 올 거라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예상보다 더 길고 굉장히 깊게 폭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살짝 반도체 미국 주식들이 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약간 좀 훈풍이 불고 약간 반등하는 분위기는 있었지만 9천 선에서 5천 초반대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 정도의 증시 변동성을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대표님? 그냥 저는 이제 수급에 따라서 네. 그냥 수급이 시장을 너무 흔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에는 이제 전망이 가격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가격이 전망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가격이 전망을 만든다는 거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마냥 좋아 보이고 주가가 내려갈 때는 무조건 안 좋아 보이는 건데 그 실제 그냥 주식 시장은 주가는 이익 따라간다는 걸 우리가 알고 네네네. 있으면서도 그 주가는 이익이 아니라 그 위아래로 얼마든지 높게 변동을 할 수 있고 이번에 레버리지 ETF라든가 네네네. 그런 형태의 상품으로 인해서 그 이익의 추세선이랑 주가의 추세선 간의 그 괴리가 평소보다 더 벌어졌던 거. 네네네. 그게 이제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벌어질 만한 요인들이 찾아보면 몇 개가 있었다고 할 수가 네네네네. 있지만요. 그냥 금리부터 시작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금액이 얼마였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중국의 창신 메모리 상장하고 그러나 그게 이 정도로 줄이 뭐 팽팽하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심각했냐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7월 말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좀 전에 우리 대표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레버리지 한 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련된 내용이 이번 증시 대폭락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와 금융위의 레버리지 투자 허용 정책 이게 도대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 이게 뭐 어떻게 시작이 된 거면 이게 왜 정부가 나오지 왜 금융위가 나오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이 레버리지 투자 허용과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이걸 왜 이렇게 허용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그 금융 상품의 출시와 관련해서는 네네네. 뭐 인볼브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냥 국무회의를 통해서 듣는 게 저도 전부인데 어쨌든 이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대통령 국무회의 때도 다 나왔지만 뭐 안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환율 관련해 가지고 홍콩으로 가는 그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지금 환율 상승이 수요를. 굉장히 부담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거를 금융위와 금융부처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이 상품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은 이런저런 지적이 있지만은 저는 뭐 제가 그거를 관여하거나 잘 알지 않는 상태에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레버리지 ETF가 시장의 변동성을 높인 거는 그냥 삼척 동자가 바로 그렇죠. 사실이고 그리고 제 주변에 주식을 이제 크게 하는 지인들이 많이 있는데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전자닉스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제 100억을 산다 하면요. 삼성전자 100억을 사고 싶어요. 네네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2틱 안에서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한 5틱을 밀어야 돼요. 레버리지 ETF가 나오고 나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본주의 그 층이 얇아진 거죠. 그렇다면은 그 본주의 층이 얇아졌다는 거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게 부동산이랑도 비슷한 건데 네. 둔촌주공 아파트, 그러니까 올림픽파크 포리온이나 네네. 잠실헬스처럼 거래량이 많은 단지는 조작이 어려워요. 거래량이 많으니까. 네, 거래량이 많으니까요. 또 돈도 많이 들고요. 음. 근데 그냥 제주도에 있는 나홀라 아파트 단지는 음. 아니면 거제도에 있는 나홀라 아파트 단지는 버스 한 대 가면은 그냥 그 단지 따블로 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층이 얇아지게 되면은 얼마든지 시장 가격을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돈이 많이 들지 않는데 그냥 우리 스스로 레버리지 ETF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본주에 있는 호가 차이 너무 얇아진 거. 결국 이런 거를 누군가는 기회라고 봤을 거고 그렇죠. 그거를 향한 여러 움직임들이 펀더멘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실행이 된 부분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코인 업계하고 붙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주식 업계랑 코인 업계가 이제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네네. 그게 인커전이 일어났죠. 하이퍼 리퀴드에서 하이닉스를 상장시키면서 약간 인커전이 일어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1달러까지는 아니고 문제점들이 좀 파악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엄청난 조정이 이어지면서 5천선까지 밀렸습니다. 물론 뭐 반등이 나와서 다시 뭐 6천선을 회복하긴 했는데 뭐 언제든지 또 다시 5천선으로 밀릴 수 있을 거란 불안감이 또 있죠. 코스닥도 700선이 붕괴가 됐고요. 월간 하락률은 이미 IMF 때를 넘어섰습니다. IMF 때는 27%인가요? 뭐 그 정도가 월간 최고 하락 폭이었는데 지금 30%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질 것 같은데 진짜 바닥이 어디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뭐 무서운 폭락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하락이 어느 정도 선에서, 뭐 이 질문도 사실은 뭐 정말 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질문이긴 한데 이 폭락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뭐 조금 저는 7월 당분간? 말에 마무리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다만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봐오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던 날이 24년 8월이었는데요. 네. 24년 8월 9일이었나 그렇습니다. 24년, 블랙 먼데이였는데 24년 8월. 네, 블랙 먼데이로 당시 월요일에 우리나라 증시가 마이너스 9% 정도 하락을 네네네. 했습니다. 이유 하나도 없이. 음. 그래서 그때 이 사후적으로 뭐 엔캐리다 뭐다 하는데 엔캐리일 리가 있습니까? 그 결국은 뭐냐면은 그냥 수급에 의해서 시장 이제 거래가 얇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계속 돌아가면은 그냥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것들이 예. 펼쳐졌고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시장이 이제 회복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냥 전 세계 증시가 증시에 굉장히 많은 이제 봇이라고 하죠. 이제 알고리즘 봇들이 이제 많이 떠 있고 코인판에서 사용하는 그런 봇들이 증시에 ETF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 주체가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0년대 이전까지는요. 2010년대 이전까지는 주식을 기관에서 했습니다. 개인이 펀드를 들었기 때문에 펀드 네네네네.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지만 의사결정은 소수가 했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펀드는 아예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일부 헤지 펀드가 있지만 그냥 싹 다 ETF니까 네네. 모든 의사결정은 다 개인이 하거든요. 결국 ETF란 형태를 통해서 돈들이 들어올 뿐이지 네네네. 사팔은 다 개인이 하시는데요. 그 얘기는 2010년대 이후에 주식시장은 전부 개인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달라졌냐? 그래서 이 개인들의 개인 중심의 주식시장의 그 특징이 요즘에 많이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이 가격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가격이 전망을 만들거든요. 어떤 악재가 시장에 떴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정보에 빠른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올라간다 그러면 모든 개인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 내려간다고 하면 모든 개인들이 한 방향으로 과거보다 가는 그런 거죠. 게 강해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하락이 나와도 저도 일할 때는 이런 거였는데요. 하락이 나와도 그 어쨌든 펀더멘탈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펀더멘탈 보고 어느 정도 하락일 것 같고 뭐가일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저는 그게 어쨌든 24년 9월 이후부터는 다 깨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대로 과거의 잣대로 시장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극단적으로 한쪽 방향의 극한까지 가야지 뭐가 끝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5천대 초반까지 밀렸던 거는 아랫방에 극한까지 갔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됐으니까 앞으로 근데 이런 변동성은 앞으로도 그래서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변동성이 뭐 잦아들 것 같진 않다. 아, 예. 개인화된 주식시장에서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그러니까 X라는 플랫폼이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단일화된 정보를 들으면서 다수의 개인들이 유사한 생각을 하도록 네네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과거에는 기관이 10개면 10개 기관이 약간 같은 생각도 있고 다른 생각도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유사하게 지금은- 생각을 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조건 집단적 확증 편향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네, 그래서 소로스가 말한 시장 재규이론, 그러니까 음. 시장이 생각하는 대로 가는 대로 그냥 한 방향으로 가는 거로 이게 음.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덜 그러네요. 심해질 리는 없어요. 그러면 변동성이라는 것은 과거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네, 좀 전에 그 대표님이 뭐 창신 메모리 상장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중국이 스스로 반도체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소식에 주요 반도체 회사의 주가가 또 크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를 견인하는 코스피 시장, 반도체 자체가 너무 주도주가 돼버린 코스피 시장에는 당연히 큰 영향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제 대표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안 좋은 쪽의 뉴스가 되니까 뭐 계속 사실은 너무 밸류와는 너무 터무니없을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데 네, 이 반도체 중국 반도체의 굴기 이게 진짜 가시적으로 당장 2, 3년 내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는 마이크론의 미래 이익을 훼손할 정도로 정말 이게 위협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아직 현실화되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쪽인지 이게 사실 좀 약간 헷갈리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냥 창시는 아무리 잘해도 세계 4등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4등 반도체 회사가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세계 1, 2, 3등 회사가 주가가 이제 흠집 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는 지금의 메모리 호황은 이제 HBM과 일반 D램으로 나뉘는데 그 상위 메모리 3사가 HBM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위 메모리 3사의 HBM 장악으로 인해서 웨이퍼가 3배 이상 투입이 되고 네네. 말 그대로 웨이퍼 막는 하마가 되다 보니까 범용 D램 가격이 올랐고 D램에 웨이퍼 되다 보니까 낸드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낸드 업체도만 열답을 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위 메모리 3사가 이 마켓에 그 마켓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성과는 이제 더 끝단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요. 종국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냐면은 저는 메모리 기업들이 그 HBM이 나온 이후로 그리고 AI가 그 AI의 병목이 추론해서 프리필 디코딩인데 디코딩할 때 토큰을 한 개씩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메모리 폭이 이제 병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디코딩은 병목이 될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메모리 폭이 앞으로도 중요해진다는 건데 HBM을 만들어내는 이런 회사들의 HBM의 매출은 지금 하이닉스가 원래 작년에 4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네네. D램 기준으로 올해는 일반 D램이 너무 뛰니까 20% 다시 내려오는데 내년 다시 30% 이상 올라갈 것 같거든요. 2016년에 애플이 원래 애플 매출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분 안 해줬었는데 그때 서비스를 14년부터 나눠주면서 네. 우리가 서비스 매출도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품 매출은 아이폰 출시할 때마다 아주 그냥 등락이 있었는데요. 서비스 매출은 출시 이후에 계속 우상향했거든요. 그때 서비스 매출 비중이 애플 전체 매출 중에 한 20% 정도 되고 있었는데 영업이익률은 70%가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품 매출은 서비스에 한 4답을 나고 있었는데 영업이익률은 30%였습니다. 근데 그때 버핏이 사죠. 네. 2015년 16년 1Q에 버핏이 사게 되는데 왜 사냐면은 서비스 매출이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애플은 제품 주기에 따라서 이 모델이 잘 팔리면 매출이 튀고 안 좋고. 팔리면 안 튀는 이런 굉장히 그 시클리컬한 네. 회사였는데 그냥 서비스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도 되겠다 해서 이제 산 겁니다. 저는 메모리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HBM은 매분기 계속 우상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범용 D램은 지금 가격이 높으니까 스파이크가 있지만 범용 D램은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범용 D램은 미래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렇지만 HBM은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HBM의 매출과 이익 성장이 계속 우상향 된다는 거를 시장이 인지하는 순간 메모리 기업들은 이제 시클리컬 PBR 기업이 아니라 PER이 되는데 저는 원래 작년에 SK 하이닉스에 나왔던 모먼트가
이 모먼트 애플의 16년도 모먼트라고 생각을 그거와 해가지고 비슷하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작년 9월부터 이 회사는 PER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PER로 보면 너무 싸다라는 평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PER로 이제 그거는 지금 시클리컬 이익이 많아서 그런 거고 음. HBM 쪽의 이익만으로 PER을 봐야죠. HBM. 네, 왜냐하면 그게 장기 성장하는 거지. 범용 디램이 그거는 뭐 장기 변동성이 성장하는 있고. 범용 디램이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영구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방면에서 그때 SK 하이닉스 주가는 제 믿어지지 않겠지만 40만 원대였어요. 40만 원대였는데 근데 그런 방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다가 아시겠지만 작년 9월부터 동시에 추론의 시대가 열려버리면서 범용 디램도 뛰어버리고 지금은 일반 디램이 HBM보다 더 비싸졌고 그래서 메모리가 완전 시클리컬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나 결국 이 사단은 그냥 다 풀리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한국의 메모리를 대신할 뭐 장기 성장주가 있냐? 지금 메모리가 장기 성장하는 그런 모습의 PER 기업으로 변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다른 성장주들이랑 견줄 수가 있는데 안타깝지만 한국에는 메모리랑 견줄 수 있는 시총의 기업들은 없어요. 그냥 오직 그냥 미국에 있는 네네. 미국 장기 성장주들 그냥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알파벳이든 아마존이든 애플 같은 그런 장기 성장주들 하고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전자닉스가 비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제 서울 아파트 다음에는 서울 아파트 같은 성장성을 갖고 있는 거는 미국의 장기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국내 메모리 기업들은 그런 지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로로 갔을 때는 지금 지수는 좀 말이 안 되는 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대표님 다음 질문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답변을 다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 시점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주가가 많이 밀려서 내려온 삼전닉스 투자에 대한 조언해 주신다면 당연히 지금은 뭐 매수를 하는 전자닉스 것이 같은 회사는 그러니까 HBM을 만드는 회사랑 HBM을 안 만드는 회사는 저는 완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CXMT 같은 경우는 HBM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죠. 아직 만든 양산을 것은 못 아니고요. 하니까. 그리고 저는 낸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매수의 가치도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키옥시아나 샌디스크나 막 이런 기업들이 주가 막 날아갔을 때 그냥 메모리가 끝단까지 가니까 다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덩달아. 시클리컬 기업일 거기 때문에 낸드는 절대 AI 가속기랑 같이 코패키징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네네네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전자닉스를 장기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만 이번에도 느꼈으나 레버리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하지 않는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해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네네. 없는데요. 레버리지를 하니까 이제 퇴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주라 하더라도 그냥 그 미국의 성장주라 하더라도 고점비 30%나 40% 조정받은 일이 있으면서 계속 성장해 왔는데 그런 기업도 결국 안 망했던 거는 성장주를 장기 투자하니까 안 망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장기 투자하되 레버리지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종국에 본인이 원하던 시기에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는 한참 올라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도 사실 대표님이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코스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미장으로 다 가자 이러면서 또 투자를 옮기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S&P 500이 계속해서 최고점을 찍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랠리를 했는데 뭐 최근에는 조금 가격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으로 돈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어느 정도 답을 주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미장과 국장의 비율을 뭐 사실 상황에 따라서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장만 하고 국장만 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춘다면 대표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그건 제가 파란 책이라고 그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는 책을 작년에 네네. 냈는데요. 거기서는 제 장기적으로는 달러 자산의 비중을 훨씬 더 높여야 된다. 장기적으로. 네, 이렇게 이제 적었지만 25년부터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제 국내 증시가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저는 원래는 3대 7로 달러를 7이고 국장 3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작년 하반기부터는 제 채널을 통해 가지고 국내 주식을 7로 하고 해외를 3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국내 7이 이제 무려 3배나 올라 버리는 바람에 7이 20일이 돼 버리다 보니까 이제 20일과 이제 한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일 때 사니까 거의 한
80대 85대 15네요. 예, 막 그 정도가 돼버려 가지고 국내 비중이 완전 올라갔었는데 이제 고점에서 한 30-40% 맞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한 8대2 정도 7대3 정도 됐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래도 그래서 아마 뭐 연기금도 외국인도 이 리밸런싱이라는 걸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뭐 직접 알주식을 하시는 개인 계좌도 있겠지만 IRP라든가 연금저축 펀드가 있을 텐데 이런 연저펀이나 IRP는 과세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위주로 많이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은 어쨌든 현재까지는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국내 주식은 개별주로 하시면 개인 계좌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액티브 ETF 같은 그런 걸 통해서 대응하셔도 되는데 다만 지금 우리 증시의 1, 2등이 시가총액이 너무 크고 그리고 그 1, 2등 기업들이 세계적인 레벨로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전자나 닉스 같은 기업은 경쟁 상대가 국내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저는 그래서 순환매라는 말도 이제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냥 장기 그로스 종목이 되면은 한국 시장 전체도 미국처럼 그로스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전에는 메모리 가격에 따른 시클리컬이 아주 심했는데 얘가 그로스가 되면 코스피도 그로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그냥 궁극적인 비중은 반반 정도를 갖고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부티풀 출연하시게 되면은 많은 분들에게 좀 물어보는 질문,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 대표님께서는 40대 통장에 한 1억 정도 있는 분이다. 40대 1억 정도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이게 여유 자금일 수도 있고 노후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채널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40대 한 통장에 1억 있다. 이분이 어떻게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작년에 낸 그 파란 책에 이런 내용은 네. 다 답변을 했고 부티풀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네.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1억 원을 투자를 하고 그 만들어지는 현금 흐름을 재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배당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상품명을 말하면은 타임에서 하고 있는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그러니까 이제 코리아 플러스 배당인데 이제 타임에서 하니까 타플배라고 하는데 그리고 삼성 액티브인 코액트에서 하고 있는 이제 배당 성장 액티브 코배성. 그리고 이번에 코액트에서 배당 상품을 또 냈고 그리고 네. 제 책에는 AGNC라고 하는 그 AGNC. 예, 미국 모기지 리츠가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세후 기준으로 한 12% 정도 배당을 네네. 줘요. 그래서 믹스를 해가지고 연 10% 정도의 그 배당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 그 정도를 배당은 다시 재투자하나요? 네 그거를 이제 IRP에 넣고 IRP. 그 IRP에 넣어서 과세이연 받으면서 음. 이제 액티브 ETF 뭐 나스닥 액티브든 아니면 뭐 글로벌 AI 관련한 그런 액티브 ETF에 재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복리로 계속 돌렸을 때 현금 창출이 계속 되면서 계속 재투자가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종료 시점에는 상당한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그 차익만 생각을 하시는데 차익 투자를 굉장히 편안하게 하려면은 캐시플로우가 진짜 짱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짱짱한 캐시플로우는 그냥 내가 무언가를 장기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내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 어디 막 목돈을 어딘가에 넣어놓으면은 그 자산이 흔들렸을 때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 수치상의 수익은 뭔가 성장이 높은 자산에 누워 있는 게 좋겠지만은 그런 거를 인내하기 어려운 지금 투자 시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 전체가 완전 개인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흐름의 비중을 최대한 높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최근에 시점이 시점인지라 우리 대표님 오셨기 때문에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최근에 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뭐 사실 하이닉스 거의 300까지 뭐 그다음에 삼성전자 거의 40만 원에 육박할 때까지 갔다가 이게 거의 뭐 반토막이 날 정도로 큰 조정을 겪고 다시 조금 반등하며 상승하는 분위기가 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논쟁을 벌이는 것이 대표님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HBM 기업의 성장은 계속될 거다라는 거에는 모두가 긍정적인 어떤 이해를 하는데 과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느 쪽을 더 투자할 거냐에 대한 또 논쟁이 있거든요. 뭐 네. HBM 쪽은 뭐 당연히 우리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점이 있는데 이제 내년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GPU에 들어가야 되는 HBM3 이후에 뭐 4나 4S, 4E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이 HBM 시장을 좀 마켓 쉐어를 확대할 기회가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당분간은 하이닉스가 좀 계속해서 HBM 쪽에서는 이 지금의 지위를 유지할 거다라는 약간의 팽팽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어렵겠지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열세였던 이 부분을 내년도에 좀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HBM만 놓고 보면은 이제 올해까지는 6대 2대 2라고 본다면은 하이닉스가 6이고 전자 2 그리고 마이크론이 2라고 보면은 내년에는 442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442. 네, 442나 아니면 전자가 좀 더 올라오더라도 43, 이제 43. 맞습니다. 40대 30 몇 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의 순수 우위는 하이닉스가 좀 더 하이닉스가.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기업 가치라는 게 그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운드리가 있고 모바일이 있고 다른 많은 부분들이 또 있고 종국에는 뭐 로봇도 할 거고 네네네네. 그리고 하이닉스도 메모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룹 전체를 통해서 AI 팩토리도 하고 이제 이쪽으로 확장되는 게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이 좋은 게 이런 건데요. 부동산에서는 잠실 엘스를 사냐 잠실 리센치를 사냐 둘 중 하나밖에 못 사지만 그렇죠. 그냥 주식은 나눠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눠 사면 되고 이후에 그 근거들을 확인해 가면서 비중은 또 얼마든지 조정을 하면 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굉장히 사실 짧은 답이지만 명쾌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차피 우리 주식의 강점이 바로 이 분할 매수 또 그리고 또 비중을 조절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의 HBM의 약간의 약세를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비율적으로 만회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부동산 문제서부터 최근에 벌어지는 주식 시장의 상황까지 아주 다양하게 또 명쾌하게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뷰티풀 구독자분들을 만나러 와주셨는데 뭐 앞으로 하반기에 마지막으로 대표님 뭐 좀 구독자분들에게 투자나 이런 차원에서 좀 당부하고 싶거나 한마디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별 걱정 안 하는데요. 부동산이 걱정이어가지고 네. 아까 부동산 인터뷰할 때도 맞아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임차 시장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자가 거주가 안정되고, 자기 주거가 안정되고, 그리고 편안한 생활 속에서 잉여 자금을 뭐 주식에 투자하고 이러면서 뭐 자산을 좀 쌓아가고 불려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직장인들의 삶인데 주거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 되면은 저희가 그걸 이미 경험을 했는데요. 네네. 20년, 21년에 임차료가 엄청나게 폭등했던 때 그거를 경험을 했는데 그 시기는 진짜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재현될까 봐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 전망이 뭐 안 맞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2020년, 21년에 이런 유사한 정책을 봤던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일을 잘해서든 뭐 근데 투자를 엄청나게 잘해서 투자로 돈 벌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결국은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제 6가지의 종합소득과 이제 3가지의 기타 소득을 합쳐가지고 이제 부동산, 주식, 코인의 자산처분 소득하고 그 다음에 사업, 근로, 연금, 배당, 이자, 기타 6가지를 합쳐가지고 그 소득을 늘려야 되는데 현금 흐름을 꾸준하게 주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런 쪽 노출을 많이 늘려놓으시면은 그게 진짜 스노우볼이라는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쪽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주거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참 잘 풀리게 되거든요. 네네. 투자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사겠다. 뭐 이런 자세도 좋지만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최대한 두텁게 갖추기 위해 가지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특히 이제 40대 이후 분들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